지내면 나아질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가 너무 바빠서. 자, 오늘은 우리 수업 내용 중에 그 인공지능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얘기도 했지만 빅데이터가 단순하게 아날로그한 자료들을 통계 분석한다는 수준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더 자료가 매스해져서 그 자료가 많아진 만큼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법들을 자동화시킨 것이 사실상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스포츠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과거에는 단순 통계 분석, 그냥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단순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습시켜서 스포츠에서는 축구나 야구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스크린 골프에서 사용하는 그 비전 기술까지, 카메라로 찍은 걸 카메라 영상이 그대로 학습되고 분석되어서 나오는 실시간 예측 기술, 이런 비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용어예요. 비전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실제 용어인데, 우리 학교 운동력 학실에서도 카메라도 여러분들 동작 분석하는 거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한 번씩 견학을 할 텐데,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기술들이 비전 기술입니다. 비전 기술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 예측을 할 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학적 엑셀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알고리즘을 컴퓨팅 기술에다 넣어줘서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특히나 AI, 인공지능 기술은 인공지능 자체가 심판 판정을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야구에서 지금 그 스트라이크 존, ABS 판정을 대신하는 ABS 판정, 그것도 AI의 데이터가 대단히 데이터가 분석되어서 들어가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카메라가 포수의 미트를 찍고 그걸 분석해서 스트라이크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따 과제랑도 연결돼서 얘기를 할 텐데요. ABS 기술이 도입되면서 프로야구에서 선수들의 연봉 책정 방법이 바뀐 포지션이 있어요. 포수가 과거에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FA 제도의 이제 타이밍에 들어오는 포수들, 1군 포수들이 잘한다 싶으면 보통 20억에서 40억 정도를 연봉으로 가져갑니다. 한 3년 계약, 4년 계약해서 FA에서 40억까지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ABS가 없을 때는 심판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포수가 캐칭하는 순간에 팍 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프레이밍. 프레이밍 자체가 돈이었어.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ABS가 도입되면서 포수의 프레이밍 기술은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졌어요. 전혀. 컴퓨터의 눈을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야. 그 아주 0.001초 찰나를 딱 잡아내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ABS가 도입되기 직전에 FA를 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았는데, 그 연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아무 쓸모가 없어진, 연봉 가치가 빵원이 된 선수가 있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롯데의 유강남 선수가 그래요. 지금 완전 빵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유강남 선수가 LG 있을 때부터 프레이밍으로 아주 소문난 선수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롯데가 수십억을 들여서 데리고 갔어. 근데 ABS 도입되자마자 그 연봉의 값어치를 시작하는 날짜였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수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프레이밍이 아니고 이제 도루 저지하는 송구 능력이야. 팔이 어깨가 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가 원래는 프레이밍이었거든요. 우선순위.
포수의 연봉 가치를 높여준 우선순위 프레이밍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송구 능력이었어. 근데 그걸로 4, 50억의 FA 대박을 터트린 선수가 받고 나자마자 ABS가 도입되면서 롯데자이언츠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유강남 선수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다? 타격에 신경을 쓰고 있어. 지난 스프링 시즌 때부터 타격 훈련을 열심히 하거든요. 왜? 프레이밍이 자기 연봉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돈 받은 만큼 열심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면 유강남 선수가 뭐 그 타격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미디어의 뉴스가 나오는 건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AI가 스포츠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이 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테지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긍정적인 면은 뭐겠어? 당연히 여기 나오는 대로 신뢰도, 형평성, 정밀성,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효하지. 우선은 AI의 측정 기술로 인해서 판정이 빠르게 되고 그걸 믿자라고 하니까 판정 시비가 없어진 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확실히 효율성도 증대됐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설왕설래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3년차 들어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ABS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관중들이 프레이밍이 없어지니까 그 승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이다가 이제는 관중들도 그 ABS 존에 아주 살짝 걸치는, 과거에는 포수의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을 즐겼다면 지금은 투수들이 아주 세밀하게 운 좋게 스트라이크 존 선에 딸랑딸랑 걸쳐서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볼인데 스트라이크 나와서 우리 쪽 수비할 때 유리한 판정이 나거나 그런 걸 보면서 또 반대로 재미있어졌거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ABS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판정의 일관성, 오심률도 감소했고 경기 흐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데이터가 컴퓨팅 알고리즘 통해서 하니까 투명성도 있고요. 항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 만족이 처음에는 야 이게 야구야? 이게 축구야? 하다가 점차 적응이 되고 났더니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판정을 즐기는 팬들도 나타났다. 반대로 봤을 땐. 하지만 부정적 논쟁도 존재한다. 인간미가 훼손된다. 프레이밍 자체도 야구를 계속 이제 쉽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야구를 예를 들지만 프레이밍이 생기는 것 자체도 그것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판정도 게임의 경기의 일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다소 반감된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오류냐 기술적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할 거고 이런 리스크와 관계되어서 분명히 예외 규정들을 또 보강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ABS가 들쭉날쭉이어서 투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근데 투수들도 거기에 적응하고 났더니 이제는 스트라이크 존 라인에 이렇게 걸칠지도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 빨리 던질까라고 자신 있게 던지는 경우들도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ABS 존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투수들이 구속이 1, 2km씩 늘어났어요. 그런 면도 긍정적인 면은 존재해요. 왜? 과거에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까탈스럽거나 프레이밍에 의해서 바뀔 때만 하더라도 가운데를 열심히 던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안정적이게 던지려고 구속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제는 걸치기만 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으니 에라 모르겠다 세게 던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좀 득세하죠. 지금 작년
시즌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선수들 중에 제구력이 좋지 않아도 우선은 빠르게 던지고 보는 선수들이 생겨나서 왜?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기만 하면 ABS가 읽어주니까 스트라이크를. 근데 심판들이 눈으로 못 쫓아갈 때는 걸칠 것 같다 애매하다 그러면 볼 이래버리니까. 근데 ABS를 믿고 던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전을 보이고 있다. 투수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 오류들 서로 포지션 간에 뭐 의심을 하거나 뭐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시스템 오류가 있을진 몰라도 결국에는 발전하면서 바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얘기했지만 프로스포츠 같이 도입 비용이나 이런 격차 때문에 어떤 종목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또 어디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 심판이 과연 얼마나 이제 필요할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로 찍거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석 그 비전 기술로 다 확인하다 보니까 심판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심판 자체에 대한 그 오해나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는 경우 분명히. 그런데 심판 판정이 우선되죠. 심판 판정이 우선되니까 아무래도 기계적인 것보다 우선시되는 건 심판의 고유 권한의 판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심판이 잘못 판정했는데 ABS나 아니면은 디지털 기술에서는 판정이 올바르게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내린 심판의 판정이 우선시될 때에 심판에 대한 불신 또는 그럼으로써 이제 심판을 줄이게 되는 경우들, 그런 고용 불안정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정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AI나 로봇이 규정하는 완벽한 경기에서 변수가 찾아지기 힘들다면 누가 과연 스포츠를 볼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첫 주차부터 얘기하지만 로봇가 직접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보조적으로 수단을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고 보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은 얘기하기에 알고리즘의 잠재적 편향성을 얼마나 계속 보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어요. 알고리즘이 해주는 대로 약간 보정을 하거든요. 항상 보정을, 데이터는 보정을 받아.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A라는 데이터 그대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정을 해서 A-1이라는 데이터가 나타났는지 인간은 그 데이터를 그냥 수용하는 사람,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전문가가 아닌 그냥 수용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크린 야구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스크린 골프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배팅을 했을 때 아니면은 스윙을 했을 때 공이 날아간 궤적이 내가 진짜로 친 건지 데이터가 보정을 해준 건지 사용자는 알 수 없어. 그런 문제들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BS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간신히 딱 걸리는 공이 있어. 근데 이게 정말로 걸린 건지 아니면 보정당한 건지는 모른다는 거야. 지금. 정말로 완벽하게 카메라가 찍은 비전 기술에 의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정말 진짜 아슬아슬 걸린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오차를 고려해서 보정된 건지 사용자는 그 참여자는 알 수 없다라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자, 대신에 AI 기반해서 좋은 점은 아까 부정적, 긍정적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좋은 점은 우선 선수 입장에서는 나의 몸 컨디셔닝을 데이터화한 다음에 부상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밤새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준비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국민체육 체력 검진센터 가면은 단순하게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선수들은 우리 학교에서 각 종목별로 체력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러닝에 맞는 지표에 따라서 내가 러닝에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이 된다. 뭐 배드민턴의 A등급, B등급, C등급의 체력이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속 밤새고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내 실력을 예측하고 내 실력에 따라서 뭐 러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10km를 도전할지 20km를 도전할지 그럼 아예 42.195km를 다 도전할지도 계산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선수들한테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상을 예측하면 시합을 굳이 일부러 내가 오늘 몸 상태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나가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용해서 확인하면 좀 더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 선수들의 컨디셔닝을 관리하는 데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AI 기능들이 부상 예측 시스템에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한다는 게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스포츠계에서는 아까 야구를 예를 들어서 경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선수 개인, 사용자 개인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사생활 침해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3년 전에 유강남은 몇십억짜리 선수였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이제는 연봉 가치가 없어진 사람이야. 사실상 없어진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봉 좀만 더 올려주세요. 라는 게 됐지만 데이터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연봉 협상 자체가 선수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뭐 잘하는 선수는 상관없죠. 오타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환율이 1조 2천억 벌어요. 4년 동안. 1조 3천. 우리는 평생이 아니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여서 연봉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희망 연봉을 합쳐도 안 될 거야. 4년에 1조 2천. 어이가 없는 숫자죠. 진짜 아예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 1조 2천만 버느냐. 작년 한 해만 1,200억인가 벌었다고 그래요. 1,200억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 벌고 끝나는 거냐? 아니. 그 선수 때문에 스폰서 기업들이 내는 돈까지 합치면 그 효과는 3조가 넘게 돼요. 3조가 넘게 돼요. 4년 동안.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들은 이득이겠지만 조금 우수하지 않은 선수들은 확실히 불이익이 커진다는 거야. 커진다.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데이터 소유권의 불분명성. 누구 거냐? 에이전트 사 거야? 아니면 구단 거야? 아니면 개인 거야? 잘 모르겠다. 아직 그런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요즘에 힘든 게요. AI가 확실히 분석을 빨리 해줘요. 일반적인 통계 프로그램 엑셀을 사용한다던가 일반적인 컴퓨팅 프로그램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보다는 AI가 확실히 분석을 빨리 해줘. 선생님이 예전에 논문 한 편 쓰는데 한 달 걸렸다 그러면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자료만 있다면 일주일이면 쓸 수 있게 돼.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AI의 도움을 받은 게 내 논문일까? 인공지능이 쓴 논문일까?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아 쓴 게. 그런 소유권의 불분명성.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및 유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윤리적 쟁점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의 편향성. 아마 여러분들 GPT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느껴본 적 있을 거야.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하고 질문을 잘 넣어도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계속 나오는 거. 그게 학습된 편향성 때문이에요. 학습된 편향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준의 AI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질문을 잘할수록 좋은 답이 나와. 근데 질문을 못하면 계속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의 AI는 완전 추론 AI가 아니고요. 학습된 저장된 데이터에서 질문한 것에 적합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방식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거짓된 자료가 잔뜩 쌓여 있으면 그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잘못되는 거고, 내가 질문을 잘못하면 그 질문을 잘못 해석하고 계속 반대쪽으로 나가고요. 그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AI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레포트 할 때 뭐 AI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믿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다 자기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아직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습된 데이터라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치우친 자료들이 많거나 그러면 답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AI가 대답한 답변이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사고방식, 내 지식 수준과 올바르게 합치되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정보 격차, 자본력이 풍부한 팀만 첨단 AI라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일반 여러분들도 그래요. AI GPT 사용하는데 구독의 비용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정확성이 또 달라져. 또 달라져요. 선생님이 쓰는 AI 툴은 지금 한 2개 정도 쓰고 2개, 3개 정도 쓰거든요.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써요. AI 툴 구독료만 60만 원이야. 구독료만. 그 분석 툴을 쓰는데 분석 툴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LLM 모델은 그냥 GPT, 제미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AI들을 포함시켜서 분석 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 3가지 정도 이용하는데 그 분석 툴들이 구독료를 다 합치면 한 60만 원이 좀 넘어요. 지금 환율도 너무 세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나 GPT 기본 LLM을 쓴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돼. 2개 다 쓴다 하더라도.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한 6배, 7배를 쓰니까. 근데 그것만큼이나 더 결과가 정확해져요. 그렇게 낸 만큼. 즉 AI를 사용하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프로야구 같이 돈 많은 스포츠는 많이 써서 ABS 사용하니까 더 볼거리도 풍부해지죠. 그 중계방송 볼 때 이제는 화면이 꽉 차잖아. 예전에는 사람 진짜 한 80년대 프로야구 장면하고 지금 보면은 화면 구성 자체도 볼거리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 분석된 데이터 자료들이 그래픽으로 화면에 가득 차니까 훨씬 더 좋아져서 꼭 그냥 무슨 e스포츠 게임 보는 듯 하잖아요. 실제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렇게 보조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게 과연 인간의 고유 능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헷갈림, 혼동 이런 것들. 자, 우선은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우선 조금 중요한 내용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 과제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판정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첫 번째 주제고요. 자기 의견을 한쪽을 선택해서 써보는 거야. 나는 찬성한다. 왜? 나는 반대한다. 왜? 그걸 한번 써보는 거고 또 다른 주제는요. 자, 요거 4가지. 첫 번째, AI 심판 도입 이후 실제 경기를 시청하면서 느꼈던 공정성이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세 번째, AI가 선수의 부상 위험을 예측하여 출전을 제한할 때 선수의 경기 출장 권리는 어떻게 보고받아야 될까? 이건 뭔 얘기냐? 부상 예측을 했더니 부상 확률이 높아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레이너와 코치가 협의해서 선수한테 통보했어. 근데 선수는 나가고 싶어. 자기 기록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나는 지금 멀쩡한데 왜 오늘 부상당한다고 계속 예측을 하지? 라는 거. 나는 분명히 내 느낌상 문제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선수의 권리야. 나가고 싶다는 건 선수의 권리일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부상이 확률이 높으니까 나가지 말라라고 판정을 내렸어. 그래서 코치랑 트레이너는 나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 멀쩡한데요? 뭔 소리예요? 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선수의 권리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AI가 제안하는 전술이나 타이밍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아예 신뢰하지 못할까? 개인 의견. 네 번째 주제. AI 콘텐츠와 통찰력. 생성형 AI가 작성한 스포츠 기사나 분석 리포트가 전문 기자의 인간적인 통찰력과 현장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주제.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레포트 씁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 쓰라는 거 아니었어.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A4 용지 글자 포인트 12포인트로 내가 지금 오른손을 제대로 못 올려서 잘 불러줄게. 적어요.
A4 용지 기본 사이즈의 글자는 맑은 고디 12포인트 줄간격 160 자간 장평 100% 빵 퍼센트 장평 자간인가? 100%, 아마 기본이 100%에 빵 퍼센트 돼 있을 거야. 장평 자간 글자 모양 챕터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A4 용지 2장 분량. 굳이 사진을 사용해서 2장을 채우고자 한다면 사진의 크기는 3분의 1페이지만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나 2개 정도만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넣어 딱 사진은. 사진으로 페이지 채울 생각하지 마. 알았죠? 자, 그리고 표지는 필요 없어요. 맨 윗줄에 제목하고 자기 우리 과목 이름, 그 다음에 학번 이름만 쓰면 됩니다. 표지 필요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본문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꽉꽉 채워서 2페이지, 최소 1페이지 반. 최소 1페이지 반, 꽉꽉 채워 2페이지까지 가능. 그래서 5가지 주제 중에 1가지 주제 선택해서 본인들의 의견, 진짜 개인적이어야 돼. 읽어보면 다 알아. 이거 누가 대신 썼는지, AI가 대신 썼는지 다 알아. 정말로 잘 쓸 자신 있으면 AI한테 지시어를 잘 넣어봐. 그러면 진짜 본인인 것처럼 거짓말처럼 잘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 읽어보면 다 알아요. 하도 선생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우스운 얘기지만 선생님이 아직도 타이핑을 암기를 못해요. 근데 AI 생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생님이 오늘 강의할 걸 다 녹음을 해요. 그럼 녹음이 타이핑이 자동으로 나오지. 자동으로 타이핑이 된 걸 다시 AI한테 내가 이제 말로 한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생님이 항상 한 50분 정도 말을 쭉 해요. 그러면은 그거 녹음된 게 AI가 자동 타이핑을 해주고 자동 타이핑 된 걸 다시 개조식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짧은 문장으로 다 바꿔줘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지시어를 내리면 쫙 바꿔줘. 그러면 그걸 다시 PPT로 바꿔오면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선생님이 하나도 만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요 정도 디자인 나오려면 한 달에 구독료를 좀 많이 내야 돼. 이 정도 디자인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좀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 어디 취업할 때는 한 번쯤 써먹을 만한 하고, 일상적으로는 쓰지 마세요. 아무튼 선생님은 워낙 타이핑을 그렇게 해서 AI를 쓰다 보니 선생님도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내는 거 딱 보면, 아, 이거는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이건 완전히 도움 받았구나, 이게 다 보여. 왜냐하면 AI가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못하는 특유의 말투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아직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서툴러. 그래서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말도 뜻은 다른데 한 가지 단어이거나 아니면 반대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특정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딱 눈에 보이면 이거는 AI를 썼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 게 보여. 그런 게 보이니까 쓰더라도 반드시 그거 결과물을 받아들고 나서 자기들이 직접 고쳐서 쓰세요. 알았죠? 선생님 그거 보면 다 아니까. 그리고 과제물도 선생님이 그 GPT 카피킬러 돌릴 거야. 카피킬러. 선생님은 이렇게 도움 받아도 내가 내 자료 같다 하기 때문에 카피킬러에서 GPT 카피킬러 그 표절 검사에서 빵 프로 나와. 빵 프로. 선생님은 다 GPT로 작업은 하지만 내용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얘를 안 믿지를 않아요. 선생님은 이거 글 쓰고 디자인하는 데만 쓰지 자료를 뽑거나 분석하는 데는 많이 안 쓰거든. 실제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는 하지 않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과제물들 하고요. 과제물 선생님이 지금 한 내용들 다시 이 클래스에다 다시 정리해서 올릴 테니 어떤 5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로 할지 천천히 생각들 하고, 우리가 중간고사는 내가 선생님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선생님 5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해외 출장에 있어서 그때 온라인으로 걸어 놓을 거예요. 중간고사를.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중간고사 하는 그 주와 그 다음 주까지만 내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내가 진짜 어깨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 뒷자리에 있어서 이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잠깐만, 너 펜 안 들고 왔나? 펜 안 들고 왔네? 여기다 이름 써. 거기 볼펜 해갖고 이름 써. 날짜랑 과목. 오늘이 4월 2일.